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기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인테리어를 한 제이콥입니다. 와, 언젠가 오늘의 집 쓰고 싶은 우디입니다. 한 번도 네. 안 써보셨어요, 설마?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진짜요? 네. 근데 집에 살 게 없어요. 아, 완전 네, 아시다시피 좁은 집에 살다 보니 그 가구 같은 게 다 있는 데구나. 네네 풀옵션이고 네, 오늘 저희 오늘의 집 뭐 아주 핫한 플랫폼이죠. 가구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고 뭐 사실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생활 소품이나 리빙용품 뭐 요즘 보니까 뭐 음식도 팔더라고요. 맞아요. 네, 회사 이름은 버킷플레이스고 앱 이름이 이제 오늘의 집인데 오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제이콥이 인테리어를 하셔서 가장 최근에 거액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네. 누적 투자 유치 3,000억, 3,200억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2,300억을 4월에 받았죠. 이때가 거의 그 IT 겨울 오기 거의 직전 아니에요? IT 겨울 이제 주장을 막 할 때가 3, 4월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진 것이 5월이었습니다. 완전 네. 그냥 꼭대기에서 받았다고 네, 절벽 하니까. 바로 직전에 받은 네.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기업 가치 2조로 받았었는데 그때가 시리즈 D였다고 하네요. 네. 우선은 제이콥이 오늘의 집을 사용하셨을 때 뭔가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나 뭐 아쉬웠던 오늘의 게 집은 있으셨나요? 굉장히 좀 오버하자면 이게 완벽한 커머스 플랫폼이 하나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전에는 커머스 플랫폼이 그 후기만 있었잖아요. 네네. 구매 그렇죠. 페이지 밑에 구매 후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보고 이제 구매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오늘의 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소위 블로거들이 되게 많아요. 리빙 블로거들이 그냥 우리 집을 찍고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한 거 찍고 그 글을 쓰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글들이 그 제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뭘로 연결되냐면 사진에 그 하늘색 더하기 마크가 하나씩 태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바로 블로그와 상품 판매 페이지를 연결하는 약간 일종의 웜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판매 페이지에 후기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구매 후기, 하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쓴 블로그 후기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보면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블로깅을 할 때 상품 정보를 소재로 사용하는 거네요. 네, 태깅을 했을 때 오늘의 집에 입점이 된 거는 바로 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입점이 안 됐어도 자기가 물건 이름과 뭔가 입점 신청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떠요. 아마 그러면 오늘의 집은 그 페이지를 모아가지고 그 업체한테 던지겠죠. 우리 플랫폼에서 니네 제품 원하는 사람, 입점 원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데이터 기반 MD네요. 완전히 네. 그거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계속 돌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 입점 업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그냥 느낍니다. 저는 그 사진 기반 태깅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이케아를 가면은 쇼룸에 이렇게 물건들이 있고 거기에 그 물건에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그래서 그 이케아 쇼룸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옮겨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케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사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들이 있고 태깅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케아는 그냥 그 회사 MD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의 집은 유저들이 직접 자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인터랙션이 되고 뭐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좀 기사를 찾아보면 이승재 대표가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2012년도에 홍콩에 있는 이케아 쇼룸을 가보고 되게 약간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은 가구들로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그런 쇼룸 형태로 아예 방 하나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우리나라 가구점에서는 사실 이전까지는 흔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표준이 돼버렸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가구점에서 침대점이면 그냥 침대만 있고 책상 파는 데는 책상 의자만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케아 가서 충격을 받았고 이케아가 이제 이케아 코리아가 2011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실제로 이제 광명 매장을 연 거는 2014년 정도인데 그래서 2011년에 법인이 설립됐을 때 국내 가구업계들에서 되게 약간 긴장을 했대요. 왜냐면 이케아가 워낙 싸기도 하고 뭐 유명하고 물건도 사실 좋고 하니까 이제 우리 뭐 어떡하냐. 왜냐면 국내에는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영세한 가구업체들도 많잖아요. 뭐 가구 거리 같은 데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케아가 들어올 때쯤에 그런 이케아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침 그때 이제 오늘의 집이 런칭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면서 오늘의 집도 2014년에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자들의 니즈도 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플랫폼이 아닌가? 우리도 좀 더 확장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의 집이 생겨서 입점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이케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의 집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창업했고 뭐 대표이사 이승재라는 분이고 이분이 전에 다른 회사를 창업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EQ랩이라고 네. 그 쓰레기통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해주는 쓰레기통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자동으로 해주는. 네네. 어. 그것도 꽤나 1,000억 가까이 투자 받았을 거예요. 엑싯을 하셨나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초기 멤버로 일을 하시다가 EQ랩에 그 인테리어를 맡기로 이제 스타트업이 돈이 없잖아요. EQ랩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참고로 이승재 대표님 뭐 절대 인테리어나 이런 전공이 아니고 화공 전공이십니다. 네. 근데 하려고 돌아다녀봤더니 이거는 너무 조그만 사무실 하나 꾸미는데 일단 어디 물어봤을 때 가격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할 게 또 이거 결정해야 되고 저거 결정해야 되고 요거 결정해야 되고 너무 프로세스가 복잡한 거예요. 아, 그럼 이 시장에 문제가 되게 많구나.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해보면 참 문제는 누구나 느끼는데 두 번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정체돼 있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그 가구도 배송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배송과 조립이 되게 어렵고 인테리어 시장에 이제 정보 비대칭이 너무나도 큰데 이 문제를 비전공자의 대학생들이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분들은 이제 IT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컨텐츠를 모으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어쨌든 젊고 이런 트렌드에 밝은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컨텐츠 모으는 플랫폼으로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유저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커머스적인 느낌이나 기능은 좀 없었던 상태였겠네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의사 결정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 해서 여기가 이제 한 Series A에서 B 정도 넘어갈 때까지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SNS로만 계속 하는데 나중에 너네 뭐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커머스로 갈지 아니면 중개를 먼저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중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커머스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개라는 건 인테리어 중개? 네네. 그쵸. 이제 최근에 또 스타트업 중에 나오고 있는 아파트멘터리 이런 스타트업들은 이제 PM 시장으로 들어간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앞에는 이제 집딱 같은 곳들이 있었죠. 집닭이 있었고, 네. 네.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의 집이 지금은 이렇게 핫해졌지만은 2019년 전 재무제표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매출이 적을 겁니다. 네. 많은 사업들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신 분에게 기회가 가지만 또 운이 많이 따르는데 코로나 열풍을 또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열풍이라고 좀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테리어 열풍. 네. 코로나 때문에 2000년 초반부터 사람들이 집에 있고 집 근처에만 있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재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마다 컴퓨터 있어야 돼. 또 거기서 뭐 회의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하니까 이제 작게 느껴지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것도 거슬리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네. 뭐도 사고 싶고 하니까 그러면서 상승 효과가 된 거예요. 저 집 했네? 우리도 바꿔야지. 이렇게 계속 상승 효과가 되면서 시장이 폭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그 미국 같은 곳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 페인트랑 그 홈데코 같은 곳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죠. 네. 뭐 이런 코로나 특수도 있고 또 커머스로 빠르게 의사결정해가지고 이쪽 디벨롭한 덕분에 지금 이제 작년 매출이 2021년 매출이 1,000억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네, 물론 아직 손실입니다. 네. 손실은 뭐 갈수록 커져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매출 크기를 키워놨다는 거. 그래서 뭐 재무제표 보면은 뭐 현금 잔고도 많고 이제 근데 이거는 커머스 특징인 것 같아요.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중에 대부분은 업체에 지급해야 될 정산해줘야 될 돈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계속 돈이 돌고 있다는 점. 네. 한 작년 기준 1,640억 정도 들고 네. 있더라고요. 지표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우디? 일단 2022년 4월 기준 기사에 봤을 때 그 월간 GMV가 1,800억입니다. 그리고 21년은 GMV가 1.7조였고 올해도 여전히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월 1,800억을 유지를 한다면은 네. 뭐 2조는 한 2조 충분히 정도? 넘어가는 네. 수치가 되겠네요. 딱 시리즈 D 밸류네요. 네. 그렇게 치면 생각보다 많이 쳐주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그 커머스 플랫폼들, 네. 중개 위주로 가는 플랫폼들은 GMV의 1배 또는 1.2배 정도를 네.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되게 뭐 프리미엄 밸류를 받았다라고 하기 좀 네. 어렵네요. GMV는 네. 뭐 GMV일 뿐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테이크 네. 레이시 얼마냐.
그리고 MAU는 541만 명인데 그 국내 21년 기준으로 전문몰 앱 중 이제 1위입니다. 2위는 에이블리 511만 명, 3위는 지그재그 38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전문몰 앱 중에서는 가장 높은 MAU를 보유하고 있다. 되게 의외네요. 네. 왜냐면 옷을 더 자주 살 것 같은데. 네. 그 밑에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가 다 옷이잖아요. 무신사까지. 네. 네. 그러니까 옷 플랫폼들은 이미 경쟁이 시작돼가지고 좀 파편화돼 있는 거죠. 이게 나뉘어 있는 거네요. 네, 오늘의 네, 네. 집은 자기네들밖에 없으니까 다 가져간 네, 거고. 맞아요. 리빙에서는 지금 오늘의 집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종합몰 빼고. 진짜 엄청난 강점 아닐까. 이런 이제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것들의 큰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급자로서 구매 주기가 너무 길다. 평생 살면서 침대 몇 번 사겠냐? 한 3-4번 사면 맞아요. 정말 많이 사는 건데, 되게 힘들게 마케팅으로 이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적절한 업세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쨌든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가구 쇼핑몰인데 이렇게 MAU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구매 목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구경하고 모으고 하나의 이제 컨텐츠로서 소구가 된다. 이런 점이 되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객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되게 재밌는데 이게 가구인 만큼 그 볼륨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객단가 엄청 높아요. 네네. 그리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에는 객단가가 85,000원, 21년에 103,000원이었는데 22년에는 177,000원을 와, 지금 거의 2배. 달성인지 예상인지 아무튼 거의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들어오면 한 번의 볼륨이 되게 크다. 왕창 사고 네, 나간다. 왕창 사고 나간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제이콥의 잠깐 화면을 봤을 때 스크롤을 계속 내리셨어요. 구매 목록에서. 그러면 177,000원씩 몇 번을 사셨나? 네, 그래서 1인당 그 매출이나 거래액에 기여하는 바가 무지막지하게 클 것이다. 이 객단가라는 거는 한 번 결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객단가는 한 번 구매할 때. 정말 다른 좋네요. 일반 종합몰들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되게 충성도가 높은 게 그 21년 4분기 기준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73.2%입니다. 아, 진짜 높은 거죠, 이거? 네네. 네. 안 구매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구매한 사람은 잘 없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옷이랑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은 게,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은 게, 집에 뭔가 가구를 하나 넣어두면, 뭔가 이게 옆에 있는 거랑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게 체인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그쵸. 이것도 새 맞습니다. 걸로 바꾸고 싶고. 네. 뭔가 안 어울리는 거. 네. 안 색깔이 어울립니다. 안 맞는 거. 안 맞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때가 껴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물론 닦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같은 자기 흰색이라도 스스로 다르지 막 않습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아, 그래 네. 저거는 바꿔야 돼. 네. 그러면 지표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저희가 또 알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컨텐츠로서 소비할 것들이 많다. 맨 처음 페이지가 스토어가 아니라 약간 커뮤니티가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뭐 어떻게 꾸몄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 집들이 같은 것들 자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만큼 사서 내가 돈을 쓰고 이렇게 예쁘게 꾸몄다. 이 인테리어 관련된 잡지잖아요. 커뮤니티 결국은 잡지, 뭐 그렇죠. 리빙 잡지인데 네. 잡지이기 때문에 사진과 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집에 커뮤니티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미니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흰색과 하늘색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UI가 깔끔하긴 해요. 깔끔합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이걸 보다 쿠팡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쿠팡이 지금 굉장히 난잡해졌거든요. 네. 옛날 약간 옥션 느낌 나죠. 덕지. 네, 그래서 쿠팡과 같이 띄워놓고 딱 보면 아 오늘의 집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의 집 처음에는 그 전문가의 컨텐츠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가득한 집의 온라인 버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내가 따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쵸, 돈이 그쵸.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성장했던 뭐 스타일쉐어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의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직접 생산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구경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이 되게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리뷰가 아니라 그 되게 자기의 체험과 그리고 이제 티키타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그 소셜 프루프로 축적이 돼서 되게 신뢰성 있는 커뮤니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가구나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고관여 제품이고 그리고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뭐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로서 풀어졌다.
어떻게 보면 스타일 쉐어의 가구 버전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집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시장이 약간 드릉드릉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레몬 테라스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라는 곳도 있었고 제일 큰 라이벌이 이제 집 꾸미기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집이 있었는데 그 오늘의 집이 한 2018년까지는 그 이렇게 압도적인 강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래액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10배 뭐 2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변곡점에 대한 인터뷰를 읽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2017년, 18년 정도에 비디오 커머스라 불리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되게 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곳에서 D2C가 이제 공장들이 직접 연결하면서 싸고 아니면 높은 할인율 아니면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블랭 코퍼레이션이나 그 직구미 같은 곳들은 이런 상품에 집중을 하면서 이 상품들을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샀더니 생각보다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혹해서. 그래서 재구매가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슈가 있고 반대로 이제 오늘의 집은 그때 집중했던 게 우리가 지금 한 50명 정도 있고 투자금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품 하나하나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해서는 경쟁이 안 되겠다.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이제 컨텐츠 소싱하는 것과 그리고 커뮤니티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소셜 프루프가 돼서 높은 재구매율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졌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빌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커뮤니티 하지만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팔로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몇 명 안 하게 됐지만 나중에 여기 익숙해지면은 막 하게 되거든요.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유저들이 열심히 포스팅을 하면 뭔가 돌아오는 리워드 같은 게 있나요? 포인트를 일단은 쌓아준다거나. 그 팔로우가 좀 늘어나고 네네. 댓글이 달리는 기본적인 SNS에 효과가 있고 또 에디터들이 이것들을 메인에 팍팍 찍어줍니다. 네네. 하루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이제 스타가 된 기분인 거예요. 아. 네, 브런치 같은 것들도 카카오 쪽으로 막 넘어가면은 조회수가 몇만씩 막 터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맛을 한번 보면 1년 동안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금전적인 이런 리워드보다는 그냥 크리에이터로서 맞아요. 소정에 그게 진짜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게 포인트로 이제 아주 포인트로 소수의 저기. 포인트고 그게 완전 수익과 연결되진 않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어요. 후기를 쓰면은 뭐 당연히 네. 500포인트, 1000포인트 정도는 맞아요. 그냥 줍니다. 네. 근데 약간 포트폴리오가 될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나는 오늘의 집에서 라이크가 몇 개고 뭐 팔로우가 몇 개고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리고 그 초기 이제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계정을 연동해서 많은 팔로워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밀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SNS와 함께 연동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SNS나 컨텐츠 플랫폼은 어쨌든 1%도 안 되는 그 컨텐츠 생산자들이 끌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어떤 리워드를 주고 이들을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진짜 벤치마크하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떤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소셜 캐피털을 얼마나 장치를 잘 마련을 해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물을 생산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랙션이 계속 발생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서 또 그게 커머스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게 서비스 중개까지 연결되는 모든 이제 이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곳들의 그 이상향 아닐까 네, 하는 공식처럼 생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따라하긴 정말 어렵다. 네,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말한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이런 어떤 특정 플랫폼에 쌓이면 또 약간 잘 나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가기 어렵죠. 락인이 되는 아까 것 같아요. 재구매율 73.몇 %.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PB 상품 계획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커머스들이 커지면 무조건 PB에 손을 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PB 브랜드가 한 14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아무래도 제품 폭이 워낙 넓으니까 많은 것 같고 컬리도 뭐 컬리스가 있고 무신사 무텐다드, 무신사 스탠다드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오늘의 집도 커머스인데 혹시 PB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 있나? 찾아봤는데 예전에 오하우스라는 상표를 엄청 많이 출원을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PB 사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사가 올해 초 정도에 났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한 2분기 정도에 보니까 그 PB MD 채용 공고가 났더라고요. PB 가구 MD나 이런 것들 몇 개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 역시나 PB 사업도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PB가 네. 참 유혹을 받죠. 왜냐하면 마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PB는 자기가 직접 제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이 안 팔렸을 때 그 위험을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담 비슷하게 PB하면 피비린내 난다고. 네, PB는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은 주퇴사로 이어지는 맞아요. 그런 네. 카테고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교두보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제 오늘의 집이 완전 100% 플랫폼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플랫폼만 하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들쑥날쑥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여기 샀는 게 뭐가 잘못되면 오늘 집 엄청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품의 일부는 지금 직사입해서 하고 있어요. 마치 로켓 배송처럼. 근데 다음날 오진 않지만 14일 이내에 지정일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고를 떠안아야 되고 물류 창고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비용과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시도를 해봤다는 것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온보딩이 됐다면 PB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교두보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CEO 분인가? C레벨 중에 한 분이 맥킨지랑 쿠팡 출신의 이제 어떤 물류 전문가를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커머스 플랫폼들이 결국 직매입이나 PB 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중개 플랫폼은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만 매출로 잡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직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만큼 뺀 만큼도 더 매출로 잡히는 효과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몸집 부풀려 보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특히나 외국계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는 레비뉴밖에 잡히지 않거든요. GMV는 물론 보조 지표로 쓰이고는 있지만은 재무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때 쓰이는 것은 레비뉴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적인 레비뉴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무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도 많고 반드시 바람직한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PB 상품을 무텐다드급으로 퀄리티 있게 잘 뽑으면 이것도 꽤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구뿐만 아니라 뭐 리빙 제품뿐만 아니라 또 약간 조그만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 슈퍼앱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 인수를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집다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오늘수거랑 아키드로는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집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중에 소수리, 그러니까 작은 수리, 뭐 작은 시공 같은 것들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조명 달고 뭐 이 정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면 뭐 블라인드 달거나 집안에 뭐 하나 뚫는다든지 뭐 못을 막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하기는 조금 1인 가구가 처음 해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정도 이제 하는 소시공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중개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네요. 네네. 그러면 오늘의 집에 있는 그 이사, 시공, 수리 여기에서 뭔가 이런 수리하실 분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집다에 계셨던 분들이 들어와 있을 조금 더 수도 역할을 있겠네요.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의 집이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시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작은 것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집다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재인수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젊고 추진력 있는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오늘의 집의 최후의 폭발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종합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니까 가장 페인 포인트가 네. 업체 선정이에요. 아.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보통 어떻게 찾나요? 인테리어? 정말 업체를? 어렵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집 근처를 돌아봅니다. 집 근처에 인테리어라고 써있는 네. 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 서비스네요. 네, 그러면 맘카페나 이런 것들을 일단 찾아보면서 어디가 좋은지 오프라인 미팅을 하게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좀 더 넓힙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고 최소한 구 단위에서 우리 집 근처에 또는 다른 역구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몇 군데를 미팅을 하고 발품을 좀 팔아야 발품을 되는. 굉장히 많이 파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약속 잡고 미팅하고 똑같은 얘기 듣고 설명하고 이게 좀 길거든요. 네네. 한번 미팅할 때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후기가 쌓인 곳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겠네. 네. 근데 지금 오늘의 집에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후기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후기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트렌드가 되고 오늘의 집에 입점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끝이죠. 맞아요. 이분들은 마진율이 정말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한번 해주면 차 바꾼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숨어있는 마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광고비를 엄청나게 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쵸.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리뷰가 쌓인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아예 확인이 안 됐던 거를 주변에 인테리어를 최근에 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후기를 모으는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수치화된 그런 리뷰들이 쌓이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후기가 쌓인 플랫폼이 없습니다. 네. 그 인테리어 중개가 난이도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높을 네, 거예요. 네. 정보 비딩도 크고 그리고 되게 고관여고. 근데 이러한 고난이도 중개를 성공적으로 했다면 다음은 너무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또 아키드로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이제 최근에 3D로 직접 집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베타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오늘의 네, 집에. 혹시 맞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케아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가구 이제 사서 해보기 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조합이 나온지 모르니까 직접 이제 배치를 해보는 그런 걸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키드로랑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요거 이미 베타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저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재밌어요. 3D로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가지고 그 턴키 업체들한테 미팅한테 가면은 보여주면은 바로 잘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얘는 호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아, 까다로울 것 같다. 이 네네.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해가지고. 한두 번 그거 가져갔다가는 안 가져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보인 척하고 미팅을 해요. 아, 네. 아, 정말 고도의 법무술수가 아주 난무하는 인테리어는 그런 곳이네요. 네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요 지금 3D 베타에는 내가 원하는 그 가구를 오늘의 집에 있는 가구를 넣어볼 수 있는가요? 네,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이 쓰시는 또 그게 있어요. 뭐 스케치업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훨씬 쓰기 좋고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3D로 다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처럼도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을 잡기에는 참 좋습니다. 요즘엔 이런 쉽게 쓰는 프로그램이 최고인 것 같은 게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했잖아요. 네. 역대급 금액을 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피그마의 성장에 어도비가 약간 긴장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럼요. 근데 피그마가 너무 쓰기가 좋고 편하니까. 네. 잘못하면 어도비가 피그마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수거는 수거를 하는 업체인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쓰레기통이 있고 거기에 따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넣으면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수거를 해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분리 배출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 쓰레기나 다 그냥. 네네.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지정된 날짜에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많이. 제이콥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좋네요. 매일매일 버릴 수 있고 쓰레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정된 날짜만 쓰레기 버릴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날 언제든지 한 번에 이제 통으로 버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아마 리빙 관련 서비스는 제 생각에는 오늘의 집 입장에서는 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쿠키 프로젝트 같은 제가 느낌으로 느끼기에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의 집에서 뭐 작은 회사들도 인수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기존의 어떤 뭔가 팔고 중개하는 거를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에까지,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결국에는. 네. 네, 좀 영역을 저변을 확대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연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에 가구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채워야 되고요. 또 채웠으면은 그 채운 것도 다 그릇이기 때문에 뭔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음식으로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맞네요. 금방입니다. 네, 좀 재밌는 것 같고 저는 그 경쟁자 스터디를 조금 해봤는데 한샘이랑 이케아,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 정도가 국내에서는 가구 시장만 보면 경쟁자일 것 같은데 한샘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몰랐는데 예전에 대표는 아니고 명예회장 조창걸이라는 전 명예회장분이 자기 지분을 다 넘기고 IMM-PE에 다 넘기고 나가셨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승계를 안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돌아가셨나 그렇게 됐고요. 딸분들이 남으셨는데 경영을 참여 안 한다 해가지고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팔고 나갔다고 IMM에 하는데 넘겼죠. 그래서 네, 지분을 다 넘겼는데 정말 제일 비싸게 팔고 나간 거예요. 지분 한 27.7% 정도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 1.5조 정도를 챙겼대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IMM-PE가 맞아요. 인수한 이후로. 그래서 지금 한샘 시가총액보다 더 한 2천억 비싼 돈만큼을 자기는 가지고 엑시트를 한 거예요. 네. 주가가 근데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매각했을 때가 10만 원 넘었었는데 지금 그러네요. 5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샘. 물론 이제 여기는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데잖아요. 물론 그 몰에서 중개도 하지만 커머스 중개도 하지만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거는 한샘이나 이케아가 아무래도 오늘의 집보다는 좀 커요. 오늘의 집은 아무래도 중개 그 수수료 매출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뭐 매출은 2조가 넘는 그런 수준인데 뭔가 실적이 계속 영업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가가 오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건비나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최근 네. 몇 년간 한샘은 그런 상황이다. IMM이 대주주가 되고 난 후에 항상 PE가 하는 플레이 구조조정하고 리오르거나이제이션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하는데 보통은 싫어하잖아요. 피해가 들어서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기업 문화 좋아질 수도 있겠다. 기업 문화가 너무 올드하고 군대식이고 보수적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기대감이 있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뭐 수도 일단, 있겠네요. 네, 진짜. 한샘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관련 개발자도 채용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렇게 한샘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잖아요. 결국은 네네. 네, 플랫폼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항상 있죠. 근데 플랫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자기 물건을 놓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플랫폼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의 집에 하나의 입점업체에 불과한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케아는 제가 봤을 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 뭐 한 6,800억 작년에 나왔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얼마나 팔리는지는 좀 그거는 약간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션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시장에 정말 맞춰서 했다면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배송이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잡지를 못하고 다 지금 딴 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구매 대행 사이트라든지 맞아요. 당연히 이케아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저는 약간 고평가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포지션이 자라와 그 H&M 포지션인데 옷을 붙이면 근데 그걸 이제 되게 고급인 것처럼 네. 했는데 사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오늘의 집 오늘 얘기해봤고 뭐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에 대해서 뭐 기대되는 점이나 뭐 한마디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집에 저는 가장 크게 기대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턴키라고 불리우는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점이 가장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가장 그 점을 좀 원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 자체를 굉장히 공정한 후기 하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 가구의 그 온라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7년까지만 해도 가구 온라인 침투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21년 기준으로 온라인 침투율이 52조 원 정도인데 온라인 가구, 가전, 생활용품 시장이 근데 전년 대비 이제 여전히 14.5%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집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오늘의 집이 과거에 이제 IR을 둘 때 되게 많이 받았던 챌린지 중에 하나는 야 원룸 사는 애들이 인테리어를 하겠어? 아니면 지금 자가 비중이 얼마나 돼? 전세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쓰겠어? 근데 그게 5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지금 사람들 월세나 전세 살면서도 이미 인테리어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시공을 안 하더라도 그걸 꾸미는 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좋은 공간에 살고 싶은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다. 네. 그리고 오늘의 집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연령이나 성별로만 이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과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가구로서 사느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이나 살거나 하여튼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바뀌는데 그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추천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쌓여 있는 이제 자체 앱의 컨텐츠와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유튜브 같은 곳들의 그 오운드 미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되게 강력한 마케팅, 그 CRM 자산으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극복해야 될 과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가 너무나도 강력하다. 또 하나는 제이콥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가구는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제 소비자가 집에 있어야 되는 되게 고관여의 화물인데 이거를 매입을 통해서 직접 이제 배송을 하고 있고 직접 물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큰 비용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리스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되게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의 집에서 해줬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건 있는데 아트의 경지에 이르는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제 원목 가구 같은 것들 좀 뭔가 예술적인 가치를 좀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엄청 프리미엄한 라인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같이 해줘도 재미있겠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11배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